반갑습니다. 군산대학교 이장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와서 해상풍력에 관심 가져주시고 초빙해 주신 김상선 원장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호열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패널로 참가해 주신 권기영 PD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실 그 국가 차원의 큰 전략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다고 할거나 또 그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그런 지방 소도시에 있는 조그마한 국립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사이트란 말을 2번 쓰셨는데요. 그게 가슴에 딱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국가적인 전략을 짜는 이런 그 중요한 분들이 이제 제가 그 현장에서 스트러글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조그마한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그 3년 전에 국가 해상 터빈 실증 시험 센터 공모에서 제가 선정이 되고,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인생이 이제 해상풍력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말도에 세워지는 이 국가지정 해상풍력 시험센터가 지금은 이 그 지역의 마을의 명물, 또 마을의 자랑거리, 또 우리 마을에 꼭 들어와야 되는 시설물,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립기관이 이제 군산대학교 시험센터가 들어가면서 따라서 들어오는 게 전기도 들어오고, 따라서 들어오는 게 통신망도 들어오고, 따라서 들어오는 게 많은 연구들도 왔다 갔다 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해서 마을에 지금 생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조건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정하는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렸어요. 매주 미팅을 하면서 교수 3명의 교수 연구실과 3명의 교수의 석박사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매주 리뷰 미팅을 하고 조건들을 설정하는 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런 조건들을 설정하는데 저희가 6개월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서남 해상풍력에 20개의 풍력 발전기가 서 있는데요. 20개의 풍력 발전기가 서 있는데 3메가와트 풍력 발전기가 서 있습니다. 3메가와트 풍력 발전기의 해상 구조물을 연동해서 해석하는데 두산중공업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산중공업이 1년 반 내지 이내에 걸쳐서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5.5메가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한 거죠. 근데 5.5메가에 대해서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해본 연구팀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 그 고비를 넘었고 극한 하중에 대한 모든 가지수를 다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서 구조물을 기초 설계하고 또 엔지니어링 기업들 같이 상세 설계하고, 그리고 지금은 제작이 거의 7, 8% 됐습니다. 현장에서 제작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2019년 20년 해서 메리랜드 앞바다에 해상풍력 120메가 커머셜 단지가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게 작년에 이거를 그 변경 신청을 해서 그걸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8메가짜리 풍력 발전기를 15개 설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12메가짜리 풍력 발전기를 10개를 설치하기 계획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 승인이 돼요. 그렇게 승인이 나게 된 배경은 2020년 7월 달에 네덜란드 노테른담에서 GE의 12메가 풍력 발전기가 제품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빠르게 이제 더 큰 풍력 발전기를 만들기 경쟁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현재 해상 풍력 단지를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데가 대만인데요. 대만에서는 주력 풍력 발전기가 5메가와트, 8메가와트가 주력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메가와트 풍력 발전기가 신규 제품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시장을 장악할 줄 알았는데 GE의 12메가로 사망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앞으로 많은 풍력 단지는 8메가를 고려하기 어렵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다에 세워지는 지주 구조물을 15개 세워야 되는 문제와 바다에 세워지는 지주 구조물을 10개를 세워도 되는 문제에 연결된 겁니다. 그 전에 풍력 발전기는 어떻게 그 효율을 더 좋게 할까 해서 좀 더 날개를 키면은
메가와트당 단가를 좀 줄일 수 있어. 뭐 이런 관점에서 크게 경쟁을 했었는데요. 지금의 해상 풍력으로 가면서 그게 더 의미가 있어진 게 바로 이거 지주구조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지주구조물은 해상공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장비 또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해상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완만한 기상 조건이 통상 평균 3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빌려면 그중에 30%가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장비값만 해도 장난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대규모 해상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거 설계한 이게 1000톤인데요. 5.5메가 지주구조물 1000톤입니다. 저희가 전 세계 싹 비교해 보니까 5.5메가 그 지주구조물 중에 1000톤 저희가 제일 가벼워요. 비슷한 무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저희가 정말 최적화 설계를 한 겁니다. 좀 이따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의 이 크기 경쟁을 지주구조물이 가속화시키고 있구나. 지주구조물을 줄이는 게 단가를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지주구조물 15개 하고 지주구조물 10개 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주구조물의 그 엔지니어링, 글로벌 스탠다드뿐만 아니고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상세 설계까지 모두 다 유럽 기술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 물론 저희는 해양 엔지니어링 기술이 뛰어나서 저희 지역에 세워지는 여러 가지 지주구조물은 우리나라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 충분히 저희 나라는 셋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디벨로핑이나 터빈들이 해외 진출을 못하니까 이 기술도 국내에만 있고 해외 진출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주구조물, 해상에 쓰는 지주구조물의 거의 50% 물량은 국내에서 만듭니다. 전 세계 물량이. 그 정도의 많은 마켓 쉐어를 저희 국내 해상풍력 지주구조물 업체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제 5메가를 시장에 깔아보지도 못했는데 세계에서는 터빈 제조사들은 막 앞다퉈서 큰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따라갈까라고 하는 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점이 있고요. 일본도 비슷해요. 일본도 그 태풍이 있기 때문에 풍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게 있어서 왜냐하면 태풍 조건에 풍력 발전기를 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평상시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에너지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해상 풍력만큼 에너지 강도가 크고 그다음에 지난 10년간 거의 뭐 40~50%의 단가 경쟁력이 생겼거든요. 지난 10년간 굉장히 경제성이 향상이 됐고 그다음에 또 고용 창출 효과가 이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수작들이 많고 또 연관된 산업 분야가 다양하게 연결돼 있어서 금융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용접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가 모두 다 연결돼. 특히 뭐 해양 선박을 이용하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걸쳐가는 산업 분야가 거의 모든 산업 분야를 걸쳐가요. 이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용 창출효과가 어마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죽어서 여기다 투자를 하면 다른 산업도 다 부응하게 되는 그런 후방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걸 인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나섰는데 일본에서 터빈을 만들어서 세계에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일본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도 해상 풍력을 그러니까 풍력 제조를 철수했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했냐? 아까 미쯔비시가 베스타스랑 제휴해서 MHI 베스타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에 진출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도시바가 지휘랑 제휴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바 지휘를 해서 또 해상 풍력 이렇게 제휴 형태로 그 세계 스트림에 세계 큰 트렌드에 독자적으로는 못하니까 제휴를 해서 그 세계 트렌드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자국의 제조업체를 키워서 세계적인 메이커로 키우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탑10 메이커에 중국의 기업들이 세너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국은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이웃나라 대만은 로컬 콘텐츠를 걸어서 우리 앞바다에 세우는 풍력 발전기는 로컬 콘텐츠다. 그러니까 우리 자국에서 30%, 40%, 50% 연차적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국의 로컬 콘텐츠로 자국의 이제
늘려가서 자국의 경제적인 후방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사정이 약간씩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 중국, 이웃나라 대만, 일본의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은 자국의 큰 해상풍력 시장을 연다는 거죠. 열어놓고 기술 제휴도 하고 자국 기부도 발전시키고 로컬 컨텐츠도 건다는 겁니다. 자국의 시장을 열어놓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국의 시장을 열어놓고 유럽의 선진 기술 들어와라. 그리고 기술 내놓든지 뭐 생산 시설을 내놓든지 우리랑 같이 손잡고 하자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기부여, 외국의 선진사들이 자국의 기업과 같이 하려면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동기부여는 자국의 큰 해상풍력 발전 시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풍력 발전기, 그 바다에 꼽는 해상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는데 해상 풍력 발전기를 실증 시험할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다가 세워놓고 5.5메가 풍력 발전기를 제주도에 세워놓고 육상에서 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육상에서 제품 인증을 받았는데 그걸 어떤 기업이 바다에다 꼽아줄까요? 육상에서 잘 돌았으니까 바다에서도 잘 돌 거야. 난센스입니다. 바다는요 파도가 치고요. 이 구조물에 끊임없이 파도가 옵니다. 파도가 있고요. 큰 주파수, 작은 주파수, 또 파도 크기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하루 중에 두 번씩 조류 운동이 있어요. 밀물과 썰물의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물 수위도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이게 지지구조물의 하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하중에 밑에 영향을 미치면 그 영향이 바로 터빈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걸 연동 해석을 해야 됩니다. 터빈 상태도 그냥 상태가 아니에요. 터빈을 저희가 극한을 상태할 때는 터빈을 정상 상태로 안 보고 고장 났을 때를 감안합니다. 그 터빈이 고장 나서 제어 불능이 됐다. 그리고 터빈이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한다. 전체가. 날개는 지 마음대로 돌고 요잉이 지 마음대로 돌고 있어. 바람 방향도 지 마음대로 막 바뀌고 있어 이렇게. 이런 가상적인 조건이 극한 하중 조건이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을 두고 이 터빈이 그 상황에서 버티는지 그 상황을 잘 견디는지가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시뮬레이션이 되고 그것들이 바다에서 검증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은 풍력 발전기를 그 작게는 수천억에서 조금만 크게 몇 조씩 되는 그런 돈을 투자해서 금융가들이 누가 투자하겠습니다. 이거 풍력 발전이요 제조 사업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탈피해야 돼요. 풍력 발전 산업은 금융 산업이고 또 개발 사업이고 그 금융 투자와 개발을 선단으로 해서 쫙 이어지는 이 하이러키가 쫙 만들어지는 대규모 국가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조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제조를 잘해서 풍력 발전기를 잘 만들어서 선택받을 거야. 냉장고 만들듯이 텔레비전 만들듯이 자동차 만들듯이 그거는 정책의 큰 오류입니다. 제가 봐서 그렇게 갖고 이 사업 안 됩니다. 지희가 후발주자였어요. 지희가 후발주자였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희가 개발 사업, 금융 산업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단지에 투자를 하고 그 단지에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기종 선정을 자기 기종을 선정하는 거예요. 베트남의 1조 원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해상풍력 단지에 쓰게 하고 그 해상풍력 단지는 지 풍력 발전기를 사서 쓰고 그 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넓은 풍력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해상풍력 산업이라는 거는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인데요. 영국이 그 유명한 게 자국 내 제조 산업이 없어요. 터빈 제조사가 자국 내에 없어요. 터빈 제조사가 자국이 없는데 해상 풍력을 제일 열심히 하는 나라로 우리 영국을 봅니다. 영국은 왜 그러면 그걸 할까요? 영국에 금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금융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산업입니다. 개발 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 지금 해상 풍력 발전이 5기가가 지금 개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익은 개발자와 금융투자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다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는데 이 육상에서만 인증을 받아가지고는 바다에다 써줄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바다에서 돌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실증을 해야 되는데 이 바다에다가 풍력 발전기 하나만 꽂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거 바다는 해양수산부의 관할이고 또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여민들의 거기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쉽게 동의가 이루어지거나 또 그게 쉽게 찬성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 그 사업이 공모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군산도 끝섬 말도 북쪽에다가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시험센터를 이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되는 신규 풍력 발전기는 바다 풍력 발전기, 해상에서 도는 풍력 발전기 여기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파도가 실제 파도가 치고 실제 태풍이 불고 또 조류와 조석이 왔다 갔다 하는 조건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군산시 저희 군산시의 이제 시장님은 이 앞에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한 3기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공공주도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개발 이익을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국민한테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난개발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있으시고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계획적으로 해야 유럽의 선진 기술을 유치할 수도 있고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새만큼의 큰 산업 단지에 이 거대 산업을 유치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의 일환으로 이 군산 앞바다의 여러 가지 지금 풍향에 대해서 그 난개발 여러 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풍량 개척했다고 신청을 하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국립기관이 선제적으로 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어민들이 삶의 터로 삼는 해양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이게 환경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좀 설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영향이 없다면 진짜 뭐가 없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그걸 우리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뭐가 없고 있으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하겠다고 해서 해양조사를 이렇게 정점을 잡아서요.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고요. 그게 작게는 기생충부터 크게는 포유류, 조류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고요. 해상풍력 산업경쟁력이라고 하는 R&D 해법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고민할 시간도 없었고 고민도 잘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고 또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책을 하시는데 하나의 인사이트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실증시험센터를 하지만 여기 보시면 단지 아닙니까? 동그랗게 단지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말도, 명도, 방축도 이 세 개 섬의 대표들이 국가시험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국가시험센터 옆에 대규모 단지가 생기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하셨고 그걸 검토해 달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걸 검토를 6개월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세 개 섬이 단체를 만들어서 보내셨어요. 군산 수협에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방송되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군산 수협에 풍력에 관심 있는 어촌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세 개 섬에서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반대위원회가 아니고 대책위원회. 그래서 이분들은 해상풍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어촌계 7개는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해상풍력에 대한 적극적인 에튜드를 또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협 내 그 많은 어촌계들은 찬성하지 않고 반대를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어촌계들에게는 조합을 만들고 또 단체를 만들어서 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리고 그게 마을의 발전과 연동돼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대학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디벨로퍼들이나 파이낸싱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내 앞바다에서 뭔가 개발하기가 일어나는데 나는 정보가 없어. 나는 경제성을 분석하지 못했는데 쟤네들은 분석을 다 해갖고 왔어. 이게 여기에서부터가 일단 대화가 안 되는
어떤 그 정부의 비대칭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안 생긴 거지만 이 주민들은 저희랑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고 근데 오늘 저 계속 포럼이 이어지면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들이 추가로 얘기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이 여기에 발전단지가 개발이 되면 투자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프라핏이 얼마가 생기고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어업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가 여기 뒤쪽에 발전단지를 이제 설계를 하면서 해드리면서 마을의 얘기들, 이거는 배가 다니는 도로고 여기서는 양식하는 배가 다니는 거니까 여기 빼고 저기 빼고 그 다음에 특별히 3개섬이 공유수면 점사용을 해놓은 곳을 사용해달라. 이게 3개섬의 관할 지역에다가 발전기를 많이 꼽아달라. 뭐 이런 주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사진을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그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할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구체적인 제안을 제가 보내기는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례들을 좀 더 말씀을 드려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인사이트를 받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이제 패널 디스커션 시간에 좋은 의견들이 또한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현장에서 겪은 일을 또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